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하는 시간이 좀 힘들었기 때문에 준비된 원고를 읽으면서 조금씩 보완해서 수정한 부분들이 좀 반영이 안 된 것도 있고 해서요. 좀 편안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전문가가 와서 연설하는 게 아니고 우리 제주도에서 태어난 그리고 서울에 가서 잘 성장한 딸이 와서 얘기한다. 그렇게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정말 우리나라 아니겠습니다. 제목을 제주정신과 평화의 미래라고 정했는데요. 그거는 이제 제주 4.3이 100년을 생각하면은 2050년 무렵이 됩니다. 근데 이 시기가 굉장히 세계사적으로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4.3 100년을 중심으로 우리 제주의 정신 계속 우리가 4.3뿐 아니라 제주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 키워나가야 되는 우리의 뿌리를 같이 얘기하면서 어떻게 평화를 만들어가면 좋을지는 저의 경험을 통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제가 해왔던 지금 하고 있는 지구와 사람에서 생태학, 생태문명 공부를 하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원고를 주로 읽어나가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제14회 제주 4.3 평화포럼에 참석하신 내외 기린 여러분, 제주 4.3과 관련된 유족회들의 유족 여러분과 이 평화포럼을 주최하신 김종민 이사장님을 비롯한 제주 4.3 평화재단 가족 여러분, 오늘 이 뜻깊은 자리에 기조연사로 초대해 주셔서 너무 영광스럽고 가슴이 설렙니다. 제주 4.3은 저의 가족사도 얽혀있고 제 삶의 바닥에 깔린 뿌리이기 때문에 기조연설을 준비하기가 많이 부담스럽고 감정적으로 힘이 들었습니다. 이런 연유로 오늘 이 자리에서 드리는 말씀이 주관적으로 치우쳐 있습니다. 너그러이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드릴 말씀을 생각하며 자료를 찾다가 한강 작가가 제주 4.3을 다룬 작별하지 않는다는 소설을 3년 전인 2021년에 발표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미 프랑스어로 번역돼서 2차례에 걸쳐서 프랑스 메디치 외국문화상, 아시아문학상을 이미 수상을 했습니다. 2주 전인 10월 10일에 이 소설을 찾고 준비하려고 하는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한강 작가가 80년 5월 강주를 주제로 한 소년이 온다라는 책으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했죠. 한강 작가가 이 작별하지 않는다는 제주 4.3에 관한 책의 맨 처음에 이 소년이 온다라는 책을 썼던 경험과 제주 4.3을 연관시키면서 꿈 이야기로 소설을 시작을 합니다. 인용을 좀 하겠습니다. 그 꿈을 꾼 것은 2014년 여름 내가 그 도시의 학살, 광주 학살에 대한 책을 낸 지 2달 가까이 지났을 때였다. 그 꿈은 물에 잠긴 무덤들과 검은 통나무같이 보이는 묘비들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소설의 주인공이 이제 꿈을 꾸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인용합니다. 봉분 아래의 뼈들을 휩쓸어 가기 위해 밀려 들어오던 그 시퍼런 바다가 물에 잠긴 무덤들과 침묵하는 묘비들로 이루어진 그곳이 주인공이 깨닫습니다. 이것이 처음에는 도시의 학살, 광주 5월에 대한 꿈인 줄 착각했습니다. 그러나 아니었습니다. 이윽고 소설의 주인공은 제주 4.3에 관한 꿈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야기를 풀어갑니다. 이 제주 4.3에 관한 소설의 처음에 묘사된 물에 잠긴 무덤들과 침묵하는 묘비들은 제주 4.3 당시
마을 주민 전체가 총살을 당하고 바다에 던져져서 밀물에 쓸려가 버리고 시신조차 찾을 수 없게 된 상태를 묘사한 것입니다. 소설에서 주인공은 이렇게 주인공의 입을 빌려 한강 작가가 말하고 있습니다. 사삼을 묘사합니다. 그 겨울 3만 명의 사람들이 이 섬에서 살해되고 이듬해 여름 육지에서 20만 명이 살해된 건 우연의 연속이 아니냐. 이 섬에 사는 30만 명을 다 죽여서라도 공산화를 막으라는 미군정의 명령이 있었고 그걸 실현할 의지와 원한이 장전된 이북 출신 구부 청년 단원들이 2주간의 훈련을 마친 뒤 경찰복과 군복을 입고 섬으로 들어왔고 해안이 봉쇄됐고 언론이 통제됐고 갓난아기의 머리에 총을 겨누는 광기가 허락됐고 오히려 포상됐고 그렇게 죽은 10살 미만 아이들이 1,500명이었고 그 전래에 피가 마르기 전에 전쟁이 터졌고 이 섬에서 했던 그대로 모든 도시와 마을에서 출현한 20만 명이 트럭으로 운반되었고 수용되고 총살돼 안매장되었고 누구도 유해를 수습하는 게 허락되지 않았어. 전쟁은 끝난 게 아니라 휴전된 것뿐이었으니까. 휴전선 너머에 여전히 적이 있었으니까. 낙인 찍힌 유족들도 입을 떼는 순간 적의 편으로 낙인 찍힌 다른 모든 사람들도 침묵했으니까. 골짜기와 광산과 활주로 아래에서 구슬 무더기와 구멍 뚫린 조그만 두개골들이 발굴될 때까지 그렇게 수십 년이 흘렀고 아직도 뼈와 뼈들이 뒤섞인 채 묻혀 있어. 제주 4.3을 다룬 소설의 제목 작별하지 않는다는 신영철 문학평론가의 평을 빌자면 폭력에 훼손되고 공포에 짓눌려도 인간은 포기하지 않는다. 작별할 수 없다는 것이고 폭력은 육체의 절멸을 기도하지만 기억은 육체 없이 영원하다. 죽은 이를 살려낼 수는 없지만 죽음을 계속 살아있게 할 수는 있다. 작별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제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계기로 제주 4.3의 이야기가 전 세계에 읽혀지게 됐습니다. 한강 작가도 수상 발표 후 노벨위원회와의 대담에서 어떤 책부터 읽으라고 권하고 싶냐는 질문에 가장 최근 작품 3년 전에 쓴 이 작별하지 않는다를 꼽았다고 합니다. 한강 작가는 제주 4.3이 폭력과 그에 맞서는 인간 존엄의 싸움이라는 것을 정면으로 응시하고 있습니다. 폭력의 역사에 맞서 인간 존엄으로 꼿꼿이 일어서는 제주 도민들의 정신과 갖은 애를 쓰며 피와 땀으로 얼룩진 경험들이 마땅히 세계의 보편성을 획득합니다. 생명을 지니고 태어나 삶의 소명을 다해야 하는 인간. 이 인간이 갖는 진리와 진실은 아무리 자기적인 행위로 멸절시키려 해도 지구를 비추는 태양과 달빛처럼 면면히 도도히 불멸의 빛으로 반짝거립니다. 이영준 문학평론가는 이번 노벨문학상은 광주와 제주 사람들도 함께 받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제주도와 제주 4.3 평화재단은 제주 4.3의 세계화를 위해 애써왔고 이번에도 영국과 독일에서
제주 4.3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 유산 등재를 위한 국제 특별 전시와 심포지엄을 개최했습니다.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은 제주 4.3의 의미와 진실을 알리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제주 4.3 평화 포럼에서 여러분과 함께 제주 4.3의 노벨 문학상 수상의 기쁨을 함께 기리고 싶었습니다. 다음으로 저는 제주 4.3의 정의에 대한 저의 개인적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주 4.3은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해서 1954년 9월 21일까지 7년 7개월간 일어난 사건, 이렇게 정의됩니다. 임진왜란보다도 길었다고 김종민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한반도에서 가장 긴 사건이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저는 이 자리에서 제주 4.3은 하나의 사건,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끝나지 않고 과거로부터 현재로 다시 미래로 흘러가는 하나의 전체적 흐름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직후 냉전 시기로 접어들던 1950년대, 그때 그 세계적 갈등의 가장 예민한 중심에서 가장 처절하고 근본적으로 역사와 삶의 아픔을 드러낸 세계적인 현장이 제주 4.3입니다. 제주 4.3이 일어난 시기는 참 공교롭습니다. 1948년 제주 4.3이 막 일어났을 때 국제사회에 유엔이 설립됩니다. 세계인권선언을 통해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천명됩니다.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 여사님 엘레노 여사가 주도했습니다. 그 당시에 1948년에 새롭게 20세기에 드러난 대규모 살상 무기로 인한 학살을 겪은 인류가 제노사이드, 집단 학살이라는 개념을 처음 만듭니다. 그리고 제노사이드에 관한 국제협약이 제정됐고 대한민국도 가입했습니다. 바로 이 시기에 세계대전을 겪고 온 인류가 집단 학살에 대해서, 인류의 고통에 대해서 반성하고 힘을 합치고 선언하던 바로 이 시기에 제주에서 인간 존엄을 짓밟는 제노사이드가 광범위하게 일어났습니다. 아직까지도 진상조사가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제주의 땅 밑에서 어느 날 수백 구의 시신이 드러나서 잃어버린 신원을 찾아주기를 호소합니다. 지금까지도 신원을 알 수 없는 수백 구의 시신이 가족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 또 아직 떠나지 못하고 어딘가에 묻혀있는 그들과 대면하게 될지 모릅니다. 당시 불법 수용자에 대한 재심 재판이 아직도 이어지면서 무죄가 선고되고 있습니다. 제주 4.3을 겪고도 살아야만 했던 가족들은 엉망으로 얽혀버린 가족관계 등록부를 정리해야 합니다. 비문 한 줄 없는 행방불명인 토속도 행방불명 희생자들의 이름을 불러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주 4.3은 아직 사건으로 완료된 기억이라고 하기에는 가해의 행위가 종료됐을 뿐 여전히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세계는 신냉전의 기류로 흐르고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분단된 한반도에
휴전 상태가 지속되고 남북 관계가 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제주 4.3은 바로 이 세계사와 한반도의 역사와 함께 흐르고 있습니다. 과거의 사건을 명료히 밝혀 정리하는 진상규명, 기억하고 정의하며 공동체의 화해와 회복을 기원하는 현재 우리들의 작업, 또한 이를 바탕으로 계속 시간을 따라 나가면서 만들어가는 미래가 겹쳐 있습니다. 올해 제주 4.3 평화재단이 주최한 2024년 국내외 대학생 4.3 평화 캠프에 참가한 한 학생의 슬로건을 기억합니다. 기억해야 할 과거, 행동해야 할 오늘, 바꿔가야 할 미래가 가슴에 다가옵니다. 우리는 제주 4.3을 기억하고 그 진실을 계속 밝혀가면서 동시에 제주의 정신으로 제주 4.3의 미래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제주 4.3 평화재단의 김종민 이사장님은 사건 당시 아버지와 장성한 형과 오빠를 잃은 10살 안팎의 어린이들이 좌절하지 않고 끝끝내 살아남아 자식 낳고 손자와 손녀 등 후손을 남김으로써 이토록 아름다운 제주 공동체를 복원해냈다는 말씀을 통해 제주도의 힘을 강조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이 굉장히 공감이 됩니다. 제주의 힘이 담긴 제주의 정신으로 제주 4.3의 100년을 그려보면서 평화의 미래를 만들어 가자는 것, 이것이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저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제주 4.3 100년을 바라보면 멀리 2050년에 가까워집니다. 이 2050년은 지금 현재 전 지구적으로 전 세계 모든 국가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되는 시기입니다. 기후위기로 인해서 2015년에 190개가 넘는 나라들이 만나서 2050년까지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제로로 만들어서 기후변화를 극복하자고 합의했습니다. 지금 상황은 녹록지가 않습니다. 유엔이 설정한 목표가 2030년까지 43%에 가깝고 2050년까지 제로로 만들자고 했지만 지금 오히려 이산화탄소 배출이 줄어들고 있다는 결과가 나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물다양성 협약, 유엔의 생물다양성 협약에서는 2050년에 많은 생물들이 파괴되고 멸종되고 있는데 2050년에 우리가 많이 복원을 해서 자연과의 조화를 비전으로 한 인류 공동체를 이루자, 이렇게 재작년에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2030년까지 자연을 30%로 회복하자고 약속을 했습니다. 현재 전 지구로 볼 때 자연은 13% 내지는 16%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인류가 육식을 하기 위해서 소를 기르면서 숲을 없애고 또 빙하, 남극, 북극까지 가고 전 지구가 우리 모두가 지배하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오히려 자연자원을 너무 없앤 상황에서 기업들이 활동을 못하게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원이 없어지니까. 그래서 2050년까지 자연을 회복하고 자연과의 조화를 이루자. 이것이 지금 인류 사회의 약속입니다.
사실 이루기는 쉽지 않은 목표입니다. 제주 4.3 100년, 2050년은 전 세계가 탄소 중립, 자연과의 조화라는 비전을 실현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또 그 기사를 통해서 보면 이 기후위기, 지구온난화에 가장 큰 피해를 입는 한반도의 지역이 제주도라고 합니다. 전 세계 평균 기온보다 훨씬 빨리 온도가 상승하고 있고 해수면 상승은 이대로 방치하면은 상당히 위험한 지점에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주도에서도 상당히 그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생물 다양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오늘 제가 2050년이 이만큼 중요한 지표가 된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왜 이 얘기를 4.3에서 하는가를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기후위기 또는 생물들의 멸절로 인한 전 지구적인 생태 위기는 산업문명의 석탄석유 에너지를 많이 쓰고 우리가 자연을 지나치게 개발, 발전의 그 명분으로 파괴한 것, 사실 파괴라는 생각을 못했죠. 오랫동안 환경을 보호하자는 얘기는 있었지만 우리가 풍족하기 위해서 개발하고 발전한다고 생각을 하고 너무 지나치게 자연을 파괴한 것이죠. 근데 이것이 원인이 어디 있는가? 산업문명에 있다는 것이죠. 제주 4.3은 산업문명이 고도화되던 20세기 중반에 일어난 제노사이드입니다. 바로 이 20세기 중반 1945년에서 1950년 이 시기는 인류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 현상을 보여주는 시기입니다. 그 석유 에너지를 바탕으로 엄청나게 인류가 번창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자리에서 누리고 있지만 종이도 많이 쓰고 물도 많이 쓰고 도시도 많이 생기고 인류가 엄청나게 번영을 시작한 바로 그 시기가 기후변화가 시작된 시기이기도 하고요. 한편에서는 문명의 충돌로 제노사이드가 일어난 시기이기도 하고요. 핵무기의 핵실험이 엄청나게 일어난 시기이기도 하고요. 바로 그때부터 자연의 많은 해수면, 빙하, 또 나무들의 파괴 이런 자연도 우리가 융성하는 만큼 파괴되는 시기이기도 하는데요. 그 인류세라는 그래프로 인터넷을 보시면 바로 이 1945년에서 1950년 이 시기에 급성장하는 GDP와 함께 급 증가하는 자연의 파괴, 손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기는 산업문명에 너무나 강력하고 너무 큰 그늘인 두 가지 위기가 겹쳐 있습니다. 하나가 제노사이드라면 하나는 자연의 파괴인 것이죠. 제주 4.3 100년은 그렇기 때문에 산업문명이 고도화되던 20세기 중반에 그늘을 들이운 제노사이드를 극복해가는 시간이면서 바로 그때부터 대규모로 가속화된 생태 위기를 극복해가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인간 집단에 대한 폭력을 제노사이드라고 한다면 자연에 대한 폭력을 에코사이드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평화학자 요한 갈퉁은 폭력을 생명에 대해서 가해지는 피할 수 있는 상해 행위로 정의했습니다. 그리고 제너사이드와 에코사이드를 묶어서 옴니사이드, 총체적 살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인간의 생명뿐 아니라 자연 안에 깃든 생명들 모두가 다 피살당하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는 상상 속의 얘기가 아니고
우리 인간이 실제로 20세기 중반부터 저지른 현실이라는 것이죠. 제노사이드의 근본 원인을 찾아가면서 폭력과 인간 존엄, 나아가 생명 중심의 관점에서 제주 4.3의 정신을 확장시키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을 제주 4.3 100년의 과제로 삼으면 좋겠습니다. 제주 4.3은 제주 현대사의 시원에 놓여 있으며 인간 존엄의 역사를 기록하는 평화의 초석입니다. 여기에서 미래 100년을 바라보며 제노사이드와 에코사이드를 뛰어넘어 자연과 삶의 조화를 이루는 통합적 평화론을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제가 말씀드린 그 통합적 평화론의 어떤 방향 설정에 대한 몇 가지 말씀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과학자들은 지금의 기후위기가 지구의 지질시대에서 지난 11,000년 동안의 빙하기가 끝나고 기후가 안정되었던 홀로세의 기온을 벗어나서 인간이 안정적으로 살 수 없는 붕괴의 시간으로 접어들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단순히 기온이 1도 2도 올라가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문명을 이루고 있는 11,000년 동안의 지질시대가 끝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제주도의 역사를 보면 바로 이 홀로세 11,000년 빙하가 끝나고 11,000년이 시작되는 그 무렵에 바다의 수면이 높아지면서 제주도가 육지와 분리돼서 섬이 됐다고 합니다. 제주 4.3 100년이라는 미래를 바라볼 때 우리는 제주도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을 하는 한편 원래 육지이기도 했고 아주 오래전에는 또 지구의 변화로 우리가 섬이 되기도 한 것이라면 우리는 제주의 정신을 유지하되 변해가는 미래를 수용하며 담대히 적응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주 4.3의 100년이 산업문명에 크고 짙게 중첩된 이면의 그림자들을 극복해가는 시간이라는 인식에서 제주 4.3 평화의 방향타를 설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주도는 너무나 아름다운 곳입니다. 지금도 아름답지만 제가 10대일 때 어머니 고향 구좌읍 월정리에 가서 돌담으로 둘러싸인 초가집 뒤에 그냥 바다가 아니라 세 가지 빛깔로 이렇게 변하는 푸른색의 고요한 바다, 그 풍경의 기억이 지금까지도 뇌리에 선명합니다. 신령한 한라산과 사면에서 품어주는 바다가 우리에게 삶의 터전을 선사했습니다. 우리는 제주의 자연을 보존하고 자연과 연결된 생태적 삶으로 도약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사실 이것은 원래 제주의 삶입니다. 지금 제주는 가장 첨단에서 이를 실현하는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침묵 속에 잠겨있던 제주 4.3이 본격적으로 세상에 드러난 시기가 2003년 참여정부의 진상보고서 채택과 2006년 제주특별법의 제정을 통한 것이었다면 2007년 제주 올레길이 시작되면서 서울에서는 제주의 아름다움이 입소문을 타고 크게 유명해지기 시작했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그때부터 사람들 사이에 제주는 가고 싶고 살고 싶은 선망의 대상이 됐습니다. 육지의 사람들은 제주를 사랑합니다. 제주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너그러이 품어안는 담대한 제주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육지로부터 몰려왔던 4.3의 공포와 그로 인한 트라우마를 이겨나가는 길이기도 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저는 미래를 만들어가는
제주 4.3의 정신을 제주만이 지닌 생태적 특수성과 문화 그리고 저의 개인적 체험으로부터 끌어와 말씀드리면서 마무리를 좀 하고자 합니다. 우선은 지금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주의 아름다움이 특별하다는 겁니다. 한라산이 있고 바다가 있으며 섬이 되어 달라진 자연의 풍광, 바람, 햇빛, 돌담들 모두가 사람들에게 꿈이 실현되는 아일랜드의 환상을 선물합니다. 저는 이 제주의 생태적 공간으로부터 우리의 정신적 토대를 흔들림 없이 쌓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제주 4.3의 100년, 2050년까지 전 인류가 꿈꾸는 풍성한 생물 다양성 속에 적정한 기후의 아름다운 자연과의 조화를 이루는 이상향을 여기 제주에서 선도적으로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생태평화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을 제주 4.3의 정신의 소속 위에 쌓아 올리는 제주다움의 평화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산업 문명과 고도의 과학기술 시대에 큰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바로 그 큰 문명과 큰 고도의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그래서 해답을 찾기 위해 머리를 싸매고 있습니다. 지난 9월에 저는 뉴욕에 갔었습니다. 기후주간이라고 전 세계인들이 모여서 그 해답을 찾는 노력을 하는데요. 그때도 우리가 잃어버린 전통사회의 문화로부터의 해법 찾기, 자연기반 해법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뉴욕타임스 홀에서 시작된 개막식에서는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꼭 그 원주민 그 대표자들이 나와서 마더럴스 어머니 지구를 주장하고 거기에 앉은 많은 기업인들, 정치 관계자들이 박수를 칩니다. 이제 급했습니다. 방법을 찾기 시작하는데 자연으로 돌아가고 우리 전통으로 돌아가서 지혜를 끌어오자는 그런 목소리들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저는 제주의 전통 문화 속의 지혜, 공동체의 양식들을 많이 끄집어내서 제주 4.3의 미래에 접목시켜 나가면 좋겠습니다. 제가 10대 때 제주시 사라봉 근처 고모집에서 사촌들과 밥을 먹을 때 꼭 각개의 접시에 생선을 쪼개가지고 똑같이 나눠주고 밥을 먹던 기억이 나는데요. 서울에서는 그렇게 먹는 적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제사가 있으면 한 동네 사람 모두 제사밥을 나눠 먹는 게 굉장히 특이했기 때문에 기억이 납니다. 서울에서는 그런 문화가 없거든요. 저는 제주도에 분명히 공유와 협동의 공동체 정신과 문화가 있고 아마도 그 힘이 이제껏 제주를 버텨온 밑바탕이 아닐까 그렇게 짐작을 해봅니다. 끝으로 아주 주관적인 경험이긴 하지만 저희 아버지 이야기로부터 그 경험 속에서 제가 느낀 제주도의 정신을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제주 4.3 당시 저희 아버지는 제주농고 교감이셨습니다. 저는 태어나기도 전이고요. 1950년 8월에 제주도 유지 사건이 발생합니다. 계엄사 정보과장 신인철 대위가 법원장, 검사장 이런 최고위급 제주도 유지 인사 16분을 한꺼번에 인민군 환영준비위원회를 결성했다는 허위구실을 만들어서 잡아들여서 모진 고문을 했습니다. 그 중에 어떤 분은 정신착란 증세까지 보였다고 합니다. 이것은 신대위의 모략으로 밝혀져서 45일 만에 모두 석방됐다고 합니다. 신대위가 잡혀갈 때 저희 아버지 관사에 기거했기 때문에
아버지도 모략의 공범으로 몰려서 무고죄로 잡혀갔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들은 이야기 중에 이미 이제 세상을 떠난 지 30년이 돼가지만요. 맨발로 포승줄에 묶여 제주 항구까지 끌려갔다는 이야기가 선명합니다. 2년간의 법정 투쟁 끝에 아버지는 무죄를 받고서 제주 신보 광고란에 자신의 입장을 피력했다고 합니다. 감개도는 20여 년간 교육에 헌신해 오면서 4.3 사건 당시에는 생명을 내걸고 불철주야 교원 및 학생 선도와 교실 방화 방지에 주력해왔다. 신인철과 동거한 것이 그 이유라면 언어도 다니고 추호도 양심의 가책이 없다. 백일하에 무죄 판결을 받게 될 때 피눈물을 금치 못했다. 고 했다고 하십니다. 아버지가 복직은 되셨지만 그래서 추자도 밀양을 거쳐 경주 요고 선생님 하실 때 제가 태어났습니다. 제주도에는 돌아오지 못하셨습니다. 그리고 평생 저는 아버지가 억울하다고 분노를 피력하시는 것을 보고 듣고 자랐습니다. 어떤 때는 눈에서 파란 불꽃이 튀곤 했습니다. 돌이켜보면 좀 회한이 남는 건 아버지를 제가 잘 이해해드리지 못했습니다.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아버지의 그런 모습이. 근데 끝까지 돌아가실 때까지 끝끝내 본인의 결백을 얘기하면서 저항하는 그런 강직함이 어찌 보면 제주도의 기질에서 비롯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이제 해봅니다. 제가 2003년 법무부 장관이 됐을 때 한 언론사가 집요하게 저의 그 뒤를 캐면서 아버지 사건을 제주도에 직접 내려와서 집요하게 취재를 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재판에서는 무죄를 받았지만 정서적으로 결백이 밝혀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간접적으로 듣기에 그때 피해를 입으신 분들의 후손들이 적개심을 갖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몇 해 전에 제 아버지 사건을 궁금해하던 저에게 김종민 이사장님이 당시 고통을 겪은 제주도 유지 사건의 후손들이 아버지에 대한 취재를 모두 막아주었다. 그렇게 말을 전해 들었습니다. 부모의 고통이 얼마나 뼈에 사무치셨을 텐데 그리고 제 경험에 비춰 가족 모두가 큰 영향을 받았을 것이 명백한데 개인의 차원을 넘어 담대하게 포용과 화해의 정신을 제게 베풀어 주신 그분들의 마음이 두고두고 감명 깊고 감사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이 사건으로부터 제주도의 올고름과 함께 공동체를 더 생각하는 대의의 정신을 배웠습니다.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제주 4.3 평화재단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세월을 견디고 미래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여러분의 의지와 열정에 깊이 감사드리고 진심으로 존경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주 4.3 100년이 제주 4.3 정신에 뿌리를 내리고 더 크고 울창하게 사람과 자연을 품는 멋진 제주다움의 지구적 평화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